박정희 대통령은 그 성품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표현할 때 부끄럼 타는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초인은 뭐냐? 청탁을 같이 들이마시는 사람이 초인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온 그 시대는 그야말로 식민지, 분단, 전쟁, 굶주림 이런 시대인데 이런 거친 시대를 살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순수한 정신을 유지해간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청탁을 같이 들이마신 사람이다. 청탁. 어떻게 맑은 물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흙탕물도 먹고 이전투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순수한 마음과 맑은 정신을 끝까지 유지한 분인데 어디서 이런 위대한 성품이 나왔느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끄럼 타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된 것도 고마운 일인데 마음만 좋으면 뭐합니까? 아니 지도자가 교장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만 가지면 그게 지도자가 됩니까? 무서운 면도 있어야죠. 또 무엇보다도 능력이 뛰어나죠.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CEO였습니다. 그런 좋은 성품에다가 리더십까지 있고 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20세기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20세기 최고 경영자는 증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겼다. 4최입니다. 그죠? 4최. 이게 정명이죠. 정명. 특히 이분이 7년 동안 유신체제, 흔히 유신독재라고 합니다만, 뭐 유신독재라고 불러도 돼요. 독재가 다 나쁜 것 아닙니다. 독재를 해야 될 때는 독재를 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민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는 전쟁이 났을 때는 그 지도자가 독재권을 행사합니다. 유신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에 비교하면 독재를 했어요. 그러나 독재를 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독재를 오래 하면 다 나라가 발전한다.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독재 오래 하면 다 나라가 망합니다. 독재한다고 나라 발전하면 독재 안 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일 오래 독재하고 있는 북한은 왜 그럼 못 삽니까? 독재를 하면서 중화공업을 건설했다면 그걸로 그분은 독재한 과오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중화공업 건설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973년부터 중화공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해 10월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차 중동 전쟁. 을 계기로 해가지고 기름값이 4배로 뛰었습니다. 배럴당 2달러 하던 게 넉 달 사이에 4배로 뛰었어요. 우리는 기름을 전량 수입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중화공업을 하려고 일을 벌려놓았는데 기름값이 4배로 올려버리니까 앞이 캄캄했을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어요. 그때 기름값이 4배로 오르니까 돈이 다 중동으로 몰려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뭐 이런데 돈이 몰려오니까 막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진 등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가 중동으로 돈이 몰리는 중동으로 진출하는 거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7년이 되면은 중동에서 건설
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중동에서 기름을 사고도 남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중화공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화공업은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게 보통인데 박정희 대통령 오히려 그걸 호기로 찬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중화공업 공장을 지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최신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거꾸로 나가세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7년 동안의 대도박이 성공을 했으므로 오늘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튼튼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뭐냐? 세계 7대 강국입니다. 진짜 7대 강국입니다. 진짜 7대 강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큰 나라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위스도 잘 살지만 인구가 우리 한 8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요 세 조건을 갖춘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강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선 국민들이 우수하죠. 이렇게 성공한 데는 역시 국민적 자질이 뛰어납니다. 평균 우리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평균 IQ가 한국, 일본, 북한 이런 나라들이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한자를 알고 몽골 인종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이. 그리고 평균 노동시간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실상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그 결과가 이런 나라를 만든 거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만들고 해준 사람들이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한국 사람만 IQ가 높고 북한 사람은 IQ가 낮겠어요? 북한 사람도 IQ 높아요. 그런데 뭡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인 점이 또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의무교육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그 바탕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후계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후임자를 잘 두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성공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좋은 그런 관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 후임자를 잘 둔 거죠.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세 분은 군인 출신이죠. 이 세 분은 또 사실상 대구가 고향이에요. 이 세 분이 몇 년 동안 집권했습니까? 30년이죠, 30년. 이분들, 군인 출신 대통령 세 사람 시절에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을 일으켰습니다. 군인 출신 지도자라고 하면은, 독재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군인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죠. 군인은 특히 장교가 되려면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군대라는 제도는 절대 지휘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참모 조직이 딱 있어가지고, 무슨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민주주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장성까지 올라간 사람은 몸에 지도자로서의 품성이나 큰 조직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부국강백에 성공했다는 것은 국가라는 조직을 잘 운영을 했다는 뜻이죠. 효율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시절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분이 장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구호 같은 걸 참 잘 만드는 분인데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고 했습니다. 유신 7년 동안 한국 사회를 이끈 구호입니다. 국력을 조직화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기업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를 하면은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효율성을 발휘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박정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부분이 요새 좀 부족한데 사실은 대학교에 박경영대학 이런 데는 박정희 학과가 있어야 돼요. 박정희 연구를 하면은 그건 기업에도 정당에도 군대에도 국가 운영에도 쓸모가 있을 만한 그런 원리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노력이 있어야 박정희를 연구를 해가지고 박정희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것만 알면은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노트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회사를 운영할 때라든지 무슨 협회를 운영할 때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세요. 뭐든지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타야 된다. 저거 놓쳐버리면은 우린 영원히 후진국이다. 막차를 타야 된다. 그게 바로 70년대 유신체제를 통해서 중화공업, 이때 중화공업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도 놓쳐가지고 뭐 된다. 결국 그래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중화공업 건설한 이후에는 어떤 나라도 우리 수준의 중화공업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유신체제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생활 수준이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정도로 살면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실패한 나라 아닙니다.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서 있는 나라가 된 거죠. 박정희 덕분에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탈 수 있었다. 속도를 모든 것을 속전속결에 두면서도 속전속결을 하면은 사고가 많이 나죠. 허술한 건물을 짓게 되고 하는데 의외로 박정희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지은 공장이라든지 도로가 별로 고장이 없어요. 빨리 하면서도 실수를 안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중해서 일하면은 별로 실수를 안 합니다. 느슨하게 시간 많이 잡고 느슨하게 하면 거기서 사고가 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마감시간 딱 정해놓고 모든 걸 그게 신경을 쓰면은 의외로 사고가 안 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터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요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1994년에 부족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사이에 80만 명을 죽인 그런 킬링필드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카가메라는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권 잡고는 80만 명이 죽은 데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의 그 사람 별명이 아프리카의 박정희라고 그럽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르완다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군사력도 강하고, 새마을운동이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던 것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경제개발 잘했지만은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대응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단계를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갑자기 안 된다. 대한민국이 나라를 세운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누리려고 하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나라다, 국가다. 이런 생각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도 소중하고 자유도 소중한데 일단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해보고 실수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이분은 6.25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어요. 6.25 전쟁 중에도 신문이 군대가 나쁜 짓 한 거, 뭐 학살한 거 이거 막 폭로하고 보도하고 갑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 없어요. 또 1952년에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선거 중에서 최대 규모의 선거를 합니다. 지방자치선거인데 2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때는 면장까지 뽑았어요. 이것도 전쟁 중에 합니다. 전쟁 중에. 그런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 두 분 다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머니는 이승만이고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물질적 기반 없이 민주주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프리카 리비아 같은 나라 보면 잘 압니다. 시리아 같은 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그래가지고 튜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런 데서 정변이 일어나고 가다키 같은 사람은 수십 년 독재하다가 잡혀서 맞아 죽고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이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됐구나 해가지고 희망적인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10년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카다피가 사라진 리비아는 완전히 국가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라, 기름도 많이 나는 나라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이민 가려고 하다가
배가 엎어지고 해가지고 수백 명씩 떼죽음을 하는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지니까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예멘에서 벌어졌고 이집트에서도 무바라크라는 독재자가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 잡았다가 군대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군사정권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리아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한 60만 명 죽었습니다. 60만 명. 그걸 보면 뭡니까? 민주주의 기반이 없는 데서 민주주의 하면은 나라가 작살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쭉 이어가면서 국가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 경제력을 발전시키니까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온 거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자유를 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한국 민주주의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는 독재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집권할 때 피를 흘렸죠. 그러나 그 정도의 고리주의적 통치는 독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대 대통령이 뭐 몇 사람 굳이 빼려면 빼는 사람이 있는데 대충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다 외국과 비교해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명 건설의 챔피언. 문명 건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민주주의 발전, 경제 발전, 안보를 튼튼히 한다 이런 걸 다 포괄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문화예술도 즐기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 문명건설자입니다. 문명건설자. 최고의 호칭이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문명건설의 챔피언이었어요. 그 이상의 뭐 경제발전했다? 뭐 이건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앞으로 박정희를 평가할 때 문명건설자다. 그럼 문명 파괴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휴전선 북쪽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문명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천당과 지옥이 철조망 하나로 딱 갈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도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아슬아슬하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을 통일 과정에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통일하면서 더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통일하는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핵폭탄까지 터지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죄송하지만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너무나 남북한이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쇠퇴하게 될 겁니다. 적과 통일되면은 야만으로 돌아가는 거고, 제일 좋은 선택은 자유통일이죠. 우리 헌법이 적은 대로입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1조, 3조, 4조인데요.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함으로써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농강 정권이 불법 강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라.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말 안 써야 됩니다.